당신은 맥주 한 캔이 휘발유 1리터보다 더 비쌌던 날을 기억하나요? 알루미늄 때문도 운송 때문도 수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편지.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하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에게 직접 보낸 편지. 마치 정치 밈처럼 트위터에 던져진 10대의 도발처럼 퍼올린 그 편지는 그러나 화약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히는 순간 그것은 폭발했습니다. 그 편지는 협상의 제안이 아니었고 외교적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자 선언이자 공격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온라인 무대 앞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웃 국가의 경제적 심장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 마치 그가 확성기를 들고 외친 듯 했습니다. 내 배에 손을 얹고 숨 쉴 수 있나 보자.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지 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공황도 분노도 아닌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24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마크 카니는 같은 방식으로 방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배로 불렸습니다. 정확히 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단 1달러도 덜 없이 같은 숫자, 같은 충격. 그렇게 한 장의 편지에서 시작된 일이 지진이 되었습니다. 22억 달러의 보복 관세. 짧은 헤드라인에 담기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전 세계 헤드라인을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게가 있고 냄새가 있고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공장의 전기 모터로, 조립 라인에서 멈춘 픽업 트럭의 샤에시로, 선반에서 사라지거나 다음 명절 전에 가격이 2배가 된 맥주캔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보호 조치로 포장되었지만 결과는 소비자조차 비껴가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쓰나미였습니다. 가격은 마치 전장처럼 치솟았습니다. 단 사흘 만에 전기차 모터는 12% 상승. 그리고 알루미늄은 금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거래소에서 톤당 3,500달러를 돌파. 이는 2022년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장의 편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시 멈춰 전체 그림을 봅시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세계 최대 경제국이 가장 신뢰하던 이웃, 가장 오래된 파트너를 마치 적국인 것처럼 공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캐나다를 보복 관세의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연극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미국의 대선 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상징을 다루는데 능숙한 인물입니다.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언뜻 보기엔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펀치를 맞은 것은 바로 그 미국 노동자였습니다. 관세가 발표되자 가격이 오른 것은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 내부였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던 가정들에겐 새로운 불길이 된 셈입니다. 온타리오와 미시간을 잇는 수입 회랑, 토론토와 디트로이트를 연결하는 산업선은 이제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갈등이 외교 채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SNS라는 무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편지는 마치 아무 트윗처럼 선거 유세에 익숙한 허세처럼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마크 카니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전 영란은행 총재이자 데이터를 전쟁 지도처럼 읽는 기술 관료이며 지정학적 전략가입니다. 22억 달러 규모의 대칭 관세로 응수함으로써 그는 단순한 단호함을 넘어 하나의 전략적 판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철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루미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패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미의 생산 체계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게임의 법칙 설정이기도 합니다.
누가 게임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규칙을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수치가 속속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의 50%가 캐나다산. 반대로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의 최대 5분의 1을 소비합니다. 이 상호 의존적 구조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아직까지도 메아리 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겨냥했지만 디트로이트를 맞춘 것일까요? 왜냐하면 텍사스를 달리는 수많은 픽업 트럭을 만드는 곳은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립 공장들은 더 비싼 부품, 더 짧은 납기, 더 짜증난 소비자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기업의 이윤인가요? 포드는 이미 새로운 노동 계약만으로도 차량 한 대당 최소 $850가 더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외면한다면요, 판매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인다면요, 미국 산업의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마크 카니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고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성을 택했습니다. 날카로운 품격과 함께 경제, 환경, 그리고 국가의 존엄을 하나로 엮어낸 전략으로 대응했으며, 이 전략은 현재 전 세계 대학들과 싱크탱크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 이후 첫 48시간 동안 카니는 자신의 경제팀을 소집했고 산업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보복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대응은 완전히 대칭적이었습니다. 미국산 제품 22억 달러에 대해 50%의 관세 하나하나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차용 모터에서 F 시리즈 픽업 트럭의 구조물까지, 알루미늄 코일에서 캔 제조에 쓰이는 부품까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 캔들, 탄산음료, 맥주, 통조림. 너무 일상적인 물건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카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물량은 완전한 기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광석의 출처부터 재련까지의 경로, 톤당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 그리고 사용된 에너지의 종류까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투명성. 전략가들에게는 기후무기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산 철강이 아직도 코크스 석탄에 의존하는 반면 캐나다의 철강은 94%가 수력 에너지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철강, 추적 가능한 철강, 국제탄소 감축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철강, 그리고 곧 세계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철강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는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철강에 계속 비싼 값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의 청정 철강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 철강은 탄소 여권을 지니고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ESG 인증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복이 재창조로 변합니다. 미국의 관세가 수입을 질식시키고 가격을 밀어올리는 동안 캐나다는 이 위기를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 속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퀘벡의 재련소들을 위해 긴급히 $15억 투입되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현대화하고 생산 능력을 높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 7일 만에 수요는 너무나 커져 예산 한도가 거의 초과되었고 신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겨울이 끝나기 전 추가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여전히 일자리를 지키자고 말만 하고 있는 동안
캐나다에서는 일자리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트루아 리비에르의 재련소에서 일하는 소피 르무안느의 이야기. 그녀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직업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해고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채용하고 교육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말릭 드루앵입니다. 그는 2019년에 기회를 찾아 독일로 이주했던 재료공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새로운 그린 패키지로 인해 그는 귀국했고 몬트리올의 한 제철소에 고용되었습니다. 그 제철소는 현재 수소 기반 공정으로 전환 중입니다. 미래에서 일하는 기분이에요. 말릭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바로 여기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캐나다 전역에서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번영을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캐나다가 이 위기의 순간을 새로운 산업 모델의 뿌리를 심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기후, 경제, 주권이 함께 걷는 모델입니다. 한편 국경 너머에서는 혼란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의 영향이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료수 캔이 더 비싸졌습니다. 당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보수가 더 늦어졌습니다. 당신이 사고 싶었던 차는 이제 예산을 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펼쳐진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이윤을 파괴하고 투자를 지연시키며 서민 가정의 인플레이션을 더 깊숙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요구하는 물량별 상세 데이터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기업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캐나다에 수출하고 싶다면 철강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석탄이 없다는 것을, 청정 에너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많은 미국 기업들은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급망 모델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낡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 게임의 재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경쟁하고 싶다면 당신의 공급망을 21세기에 맞춰라. 그리고 그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둘러싼 경쟁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술과 산업 혁신을 선도해온 미국이 지금은 더 날렵하고 더 깨끗하고 더 유연한 이웃나라를 쫓아가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보복 조치가 시행된 지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도미노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가 아니라 증권거래소에서가 아니라 미국인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세부 사항들 속에서 말입니다. 한 슈퍼마켓 체인과의 캔 공급 계약이 중단되었습니다. 밀워키의 한 맥주 양조장은 여름 프로모션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전기 부품 유통업체는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탄산음료 캔부터 전기차 배터리용 얇은 시트까지 가격 지표가 되는 미드웨스트 알루미늄 지수는 단 일주일 만에 54% 상승했습니다. 파운드당 가격은 0.58달러에 도달하며 지난 8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톤당 1200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아직 캐나다의 50% 관세가 공급망 전체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아무도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혹시 정치적 구호에 눈이 멀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잊은 것 아닐까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장 대체 공급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끊는 것은 코를 막고 입으로 숨 쉬는 법도 모르는 채 숨을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알루미늄만이 아닙니다. 픽업 트럭, 가전제품, 전기차 외장 등의 필수적인 아변 철강 가격 또한 급등했습니다. 미드웨스트 철강 지수는 단 며칠 만에 톤당 $60 상승, 톤당 $1,600를 초과하며 이는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숫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결과들입니다. 당신은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자재들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마시는 음료의 캔, 당신 자동차의 보닛, 냉장고의 문, 노트북 배터리를 지지하는 트레이. 이 모든 것이 곧 더 비싸지거나 매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변형됩니다. 기업들은 레시피, 포장, 물류 공정을 재구성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통조림 식품 제조업체는 자사의 일부 생산품을 더 저렴하지만 더 오염되고 더 약한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오판이 초래한 환경적 후퇴입니다. 문제는 식품 산업만이 아닙니다. 미국 산업의 심장인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같은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원가 상승에 직면했습니다. JD 파워의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려면 제조사들은 추가 비용의 70%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유는 증발하고 수익은 녹아내리며 투자자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캐나다는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즉흥적인 말도 없고 공허한 슬로건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 구조 계획뿐입니다. 이 보복은 혼돈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서사의 구조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이번 위기는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슈퍼마켓 간의 갈등, 관료실과 공장 간의 충돌, 대통령령과 텅 빈 진열대 사이의 균열입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볼 코퍼레이션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캔 공급업체 중 하나인 이 기업은 관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산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여름 할인 프로모션은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정서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여름의 차가운 맥주캔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자 소속감이며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대판 냉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냉전에서 미사일은 관세율이고 표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긴장은 계속됩니다. 골드만 삭스 은행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알루미늄 프리미엄은 더 오를 수 있다. 몇 주 내로 파운드당 0.70달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지금의 짜증을 분노로, 지금의 불편함을 물류 대혼란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의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충돌이 힘을 과시하려다 자신을 덫에 가둔 사태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캐나다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산업 권력의 지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이 다음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영광도 없고 경고도 없이 그러나 번개처럼 정확하게 충격은 도착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경제에 압박을 받고 있던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관세 폭풍 한가운데서 눈을 떴습니다. 국내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포장되었던 이 조치는 단 며칠 만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물류적, 재정적, 정치적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의 중심에는 디트로이트가 있습니다. 포드는 가장 먼저 손실을 시인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계약만으로도 차량 한 대당 $850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고, 이는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를 고려하기도 전의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에 곱하면 수십억 달러가 제품으로 전환되기도 전에 증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도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본 자재 가격이 미친 속도로 오르는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JD 파워의 분석에 따르면 답은 씁쓸합니다. 완전히 전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판매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면 제조사들은 추가 비용의 70%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윤 압박, 수익 감소,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공장 내부에서는 폭발적인 딜레마가 터지고 있습니다. 생산을 강행하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 라인을 늦추고 감원할 것인가. 어느 선택도 좋지 않습니다. 어느 쪽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스텔란티스의 본사 스모크 글라스 뒤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가 부품을 재설계하며 비용 절감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공급업체가 알루미늄과 철강 주문 취소 통보를 받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조가 고용을 지키기 위해 급히 시트를 넘기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까요? 단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보장되어 있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겨냥해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정작 총구는 내부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질적 효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에 따르면 첫 해에만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및 부품 관세로 인해 지불할 추가 금액은 $300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픽업 트럭 부문에서는 차량 한 대당 $8,0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000. 최근까지만 해도 합리적이고 강력한 차량의 대명사였던 픽업 트럭이 말 그대로 사치품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에 비해 캐나다가 철강 및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상한 비용 증가폭은 차량당 $850, 거의 10배의 차이. 말 그대로 절벽 같은 격차. 이는 단지 비례적인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산된 응수였음을 증명합니다. 미국 산업의 자존심을 정확히 겨냥해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한편 전기차 시장은 더욱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인디애나와 미시간주의 공장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루미늄 코팅 양극 시트, 구리 분리막 필름 등의 소재는 단 며칠 사이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가격 인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업 측은 이미 인정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수익 마진은 배터리 시트만큼 얇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아이러니를 마주합니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며 차량당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약속한 바로 그 정부가 이제 그 보조금을 자신들의 무역 정책으로 무효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비용이 연방 세금 혜택을 집어삼키고 친환경 자동차는 다시금 고가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후퇴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혼란을 지켜보는 국제 기업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향후 투자를 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 즉 캐나다로 이전할까요? 지금의 캐나다는 추적 가능한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센티브의 본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혼동한 낡은 담론에 사로잡혀 자발적으로 산업 리더십을 내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장 현장에서는 긴장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디어본의 포드 조립 라인에서는 근로자들이 교대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의 테슬라 기술자들은 이윤이 언제까지 혁신을 감당해 줄 수 있을지를 자문합니다.
버팔로의 제너럴 모터스 기가 팩토리에서는 수입 자재로 채워진 선반을 바라보며 이 분기 안에 바닥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 분쟁이었던 것이 이제는 도덕적 분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캐나다는 관찰하고 전진합니다. 청정 철강에 깃발을 세우고 녹색 알루미늄 인프라를 확고히 하며 미국이 비워놓은 전략자원 공급망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50% 관세 교환이 시행된 지 3주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재도 항의도 아닌 투자안이었습니다. 48억 캐나다 달러, 바로 이것이 그린스틸 펀드의 규모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철강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나아가 미국의 산업 기반에 도전하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자금은 무작정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가 탈탄소 전략의 틀 안에서 면밀히 기획되고 일정과 목표, 수혜 기업까지 정해진 구조화된 투자입니다.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곳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아첼로미탈, 도파스코 제철소입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공장은 단 하나의 전환 프로젝트에만 18억 캐나다 달러를 배정받았습니다. 목표는 기존의 용광로 및 산소 전환 기술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소 기반 전기로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도파스코는 매년 3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매년 6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편지를 쓰는 동안 캐나다는 배관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관세 지도를 그리는 동안 오타와는 수력발전소, 철도 노선, 녹색 산업 회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구조적 대립입니다. 그리고 구조란 영속성, 유산, 새로운 기준의 형성을 뜻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온타리오주 솔트 세인트 마리의 알고마 스틸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4억 20만 캐나다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기존의 노후한 고로들은 퇴장하고 그 자리를 재활용 스크랩을 최대 70%까지 사용하는 전기로가 대신하게 됩니다. 과거의 석탄은 이제 청정 철강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배출이었던 것이 경쟁력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철강은 현대 문명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교량, 건물, 차량, 가전제품, 공구 등 모든 곳에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더 적은 탄소, 더 적은 화석연료, 더 높은 추적성으로 이 핵심 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관세로는 차단할 수 없는 비교 우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관세는 일시적이지만 산업 구조는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캐나다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변화들을 가속화시켰고 묶여있던 예산을 풀 명분을 제공했으며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형성했습니다. 공통의 목표는 단 하나, 캐나다 중공업을 세계 지속가능성의 기준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잠시 숨을 고르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앞으로 18개월 안에 캐나다의 양대 철강 중심지는 저탄소 철강 생산 체계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냉가나 변강판 코일 하나하나에는 기후 여건 파스포트이 첨부됩니다. 광석의 출처, 사용된 에너지원, 톤당 배출량 등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입니다. 반면 여전히 석탄 기반에 의존하는 미국산 철강은 이런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한 환경적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적 격차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경탄소세 CB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출 제품들은 배출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곧 청정하고 추적 가능한 캐나다산 철강은 유럽 시장에 우선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산 철강은 자국 내 보호 관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제한되거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두 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 관세 전쟁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둘째, 국제 시장에서는 환경 기준 미달로 진입이 막히는 이중 고립. 이 움직임의 전략적 깊이를 느끼십니까? 미국이 쏜 탄환을 캐나다가 집어들어 자신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연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수사는 구호에 불과하지만 캐나다는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지정학적 통찰로 자신을 재정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철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체 공급망도 이 새로운 생태계 안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넷제로 배출 가속화 펀드 Accelerator for Net Zero Emissions를 활용해 그린 스틸 및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리튬 채굴부터 양극 및 분리막의 캐나다 내 생산까지를 포함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캐나다를 단순한 자원 공급국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가공 및 제조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것. 단순히 캔다, 가공한다, 수출한다를 넘어서 리더가 되는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용히 허세 없이 오직 실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는 이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시간이 곧 권력임을 압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데 매달려 있는 동안 캐나다는 산업 주권을 향해 매달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브라도르에 있는 DRRI 프로젝트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캐나다 북동부 끝자락에 세계 최초의 수소 기반 직접 환원 철강 시스템 중 하나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고로를 완전히 대체하고 수력 발전으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반응로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중공업의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최대 6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탄소 제로 철강의 수출 카테고리 창출. 그리고 일본 및 한국과의 초기 계약도 이미 협상 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맥주 캔 가격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캐나다는 아시아 강국들과의 전략적 수출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단지 정치적 차이가 아니라 세대적 차이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2배 인상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캐나다가 단지 동등한 수준의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칭적이고 비례적인 보복 말입니다. 하지만 마크 카니는 무승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관세 발표 후 불과 20일이 지나기도 전에 캐나다는 오랫동안 물밑에서 준비해온 한 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HO에 제소한 DS-635 사건. 외교의 이면에서는 이것이 곧 법적 수류탄의 핀을 뽑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독 행동이 아닌 다층적 전선 멀티레이어 오펜시브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업적, 정치적, 외교적, 제도적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아이러니한 사실은 캐나다가 제소한 세계무역기구 자체가 수년째 마비 상태라는 점입니다. 2019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상소기구의 신임 판사 임명을 거부해왔고 그 결과로 분쟁 해결 시스템 전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건은 쌓이지만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무역 정의는 정지 상태가 되었고 카니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는 빠른 판결이 아니라 전략적 덫을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려던 일은 단순한 제소가 아니라 지정학적 장치를 발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외교의 이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비공개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이들 두 국가는 미국의 50% 관세 발표 직전인 7월에 25%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되었던 미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이 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청정경제동맹이라는 법적 전선을 구축하여 동시에 공동으로 외교적 지지 속에 미국을 국제 무대에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 캐나다가 함께 WHO에 제소한다면 설령 기구가 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징적 함성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술적, 상업적, 도덕적 근거를 갖춘 불법성 선언이 모든 방향에서 터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서사의 판도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동안 미국과 동일한 산업 환경 기준을 공유하던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에 맞서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주의는 고립으로, 국수주의는 취약성으로, 강경 발언은 허약함의 징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같은 주에 캐나다 정부는 내부 규칙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캐나다 연방정부의 모든 인프라 계약은 오직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화 조치. 이것만으로도 미국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더해 중국산 철강이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는 우회 루트 차단을 위한 쿼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카니는 앞문을 닫고 뒷문에 자물쇠를 채운 셈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그리고 금속 캔을 사용하는 음료 회사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을 50%의 관세를 감수하며 수입할 것인가, 혹은 캐나다 내 친환경 추적 시스템을 갖춘 공급망에 재편입할 것인가. 이것은 단지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존재론적 결정입니다. 당신은 이제는 비싸고 불안정하고 국제적으로도 외면받는 낡은 모델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요? 아니면 청정에너지, 인증철강, 정부 지원이라는 새 생태계로 이행할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카니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작동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카니가 만들어낸 것은 제재 없는 산업 재편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자발적으로 미국 공급망을 줄이고 캐나다 체계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천재성이 느껴지십니까? 캐나다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다리 하나 무너뜨리지 않고 동맹 하나 끊지 않은 채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것은 회의실의 침묵 속에서, 계약 조항의 주석 속에서, 이사회 리스크 분석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비자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물가가 오른다고 느낍니다. 물건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비싼 맥주 캔 하나에 숨겨진 국제 소송이, 비싼 자동차 부품 하나에 반영된 계약 조항 수정이, 지연된 배송 하나에 적용된 국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곧 물러설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캐나다 기업들이 적응하고 더 많은 투자가 해제되며 더 많은 계약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체결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 충격으로 예상되었던 보복이 이제는 구조가 되고 제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카니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이 후퇴를 늦출수록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이익으로 변한다. 그 사이 워싱턴은 점점 더 긴장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 외교 라인은 미국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까지도 캐나다가 문서화한 위반 사례를 근거로 자국의 대미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타와의 편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산업 외교적 재편성 앞에서 미국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여전히 충돌의 논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세 장벽을 세우고 더욱 적대적인 수사를 강화하며 자국 산업에게 전략적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달러 단위로 환상 속 경제 패권에 계속 투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오늘날의 상호 의존적 글로벌 질서와는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최근의 무역 정책을 재평가하며 캐나다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상호 신뢰, 자원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두 경제 간의 시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의 순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선택되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양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돌파했고 그 행동을 통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는 서사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 대륙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신을 재배치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미국의 몫입니다. 이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완결적 강경 노선의 대가를 감당하며 고립 속을 방황할 것인가. 교착 상태는 이제 동력이 되었고 위협은 추진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동적으로만 보였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단순한 경제 뉴스 그 이상을 목격하신 겁니다. 북미 대륙의 새로운 역사적 궤도의 탄생, 조약뿐 아니라 가치와 우선순위, 리더십 자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재정렬의 시작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은 결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된 더 거대한 무언가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세상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깊이 비판적으로 투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함께할 순간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당신에게 있어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미국은 아직 자국의 입장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혹은 대륙의 미래는 이미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 대화의 본질적 일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순간의 깊은 경청과 개인적인 성찰, 댓글 하나하나로 더 풍요로워진 대화에 그리고 우리 안의 침묵마저 변화의 여지를 품게 만든 그 시간들에 우리는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